글쎄요, 저도 좀 궁금하긴 했는데 그 어쨌든 이 너와 나 이 영화는 이제 그 2024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세월호 참사에 관해서 소설을 두 편 썼습니다. 네, 그래서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썼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라고 하는 또 단편집도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이 소설을 그래서 조금은 좀 깊고 넓게 이렇게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이제 제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우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전라남도 곡성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올해 4월에 그 곡성에서 공동체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상영을 할 때 그때 이제 이 영화를 곡성의 그 농민들하고 같이 영화를 한번 봤었고요. 그때 안보영 그 제작자금 프로듀서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2시간 영화 보고, 그리고 한 2시간 가까이 그 영화의 뒷이야기들 이런 것들 좀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이제 제가 오늘 온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이 영화가 세월호 참사 하루 전날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2014년 4월 15일은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또 작가님께서 사실 이 감독님처럼 감독님도 수많은 인터뷰와 취재를 통해서 이 시나리오를 쓰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작가님도 작업을 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4월 15일이라는 이 날짜는 어떤 날짜인지 작가님의 생각도 한번 들려주셨으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소설을 출간하기 전에 그 팟캐스트를 하나 했었는데요. 그 팟캐스트가 이제 416의 목소리라고 하는 팟캐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매주 유가족들이 이렇게 한 분씩 나오시고요. 그래서 그 유가족이 이제 자기의 그 아이에 대해서 여기로 치면 세미 같은 저런 자기 딸이나 자기 아들들에 관해서 이렇게 쭉 들려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제 그게 한 40분, 50분 정도 나갈 거니까 처음에 스튜디오를 한 2시간 정도 쓰겠다고 이렇게 빌렸는데, 그 유가족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질문지를 한 10개 정도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쌤이라 치면 쌤이는 어떤 아이였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리고 나서 그 질문을 받은 그 부모님이 쌤이가 태어난 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로 치면 태몽부터 시작해요. 태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를 막 하십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그걸 이제 자르고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야기를 이제 막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절대로 이게 중간에 끼어들지 못할 정도로 계속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하시냐면 4월 15일까지 이야기합니다. 4월 15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이야기들이 엄청 밝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계속 빛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계속 막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도 막 즐거운 장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모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슬프고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빛나는 아이였는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해서 한 4월 15일 가까이 됐는데 벌써 이제 2시간을 넘어가고 있어요. 스튜디오를 빌린 시간을 벌써 넘어갔는데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4월 15일 가까이 가면 갑자기 이제 신나게 막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야기를 하는 속도가 이렇게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끝나면 그 다음 날은 자기 아이가 죽은 날이니까 최대한 이제 시간을 끄는 거죠.
시간을 끌어가지고 그래서 4월 15일은 거의 뭐 굉장히 느리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저녁까지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는 거죠. 쭉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4월 15일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네. 그래서 4월 15일 날 그 이야기를 마쳐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안 마치려고 이렇게 필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도 제가 그런 느낌 많이 받았는데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 이게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죽었다는 게 느낌이 확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는 이 아이는 살아 있는 겁니다. 이야기 속에서는 이 아이가 살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아이가 살아 있는 느낌을 더 생생하게 느끼니까 이 부모님들이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팟캐스트를 하면서 거의 뭐 한 명에 대해서 한 4시간, 5시간씩 이렇게 뭐 2시간 필요했지만 4시간, 5시간씩 이야기를 계속 들었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 그게 일주일 지나서 다른 부모님이 오셔서 또 다른 아이 이야기하는데 또 똑같은 패턴이에요. 네. 똑같이 마지막 그 하루를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이 가장 이제 우리 아이가 가장 빛났고 가장 또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날인 것 같고 저도 이제 그 여기 보면 그 진식이라고 똘똘이라고 하는 개를 이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잖아요. 찾고 나서 그 잃어버렸을 때 그 똘똘이 엄마가 이 개를 잃어버리기 전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유가족들도 전부 다 그래서 언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 그러면 2014년 4월 15일로 돌아가고 싶다. 15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이제 다 하셨죠. 그래서 이 영화가 그 2014년 4월 15일을 최대한 이제 자세하게 생생하게 이렇게 그리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이 4월 15일을 선택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게 굉장히 뭔가 정말 취재와 고증과 여러 가지 그런 철학적인 미학적인 결단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전에 조현철 감독님이 너와 나를 저 비전 부문에서 상영했을 때 그때 커뮤니티 뷰프에서는 부스럭 전체 관람가에 부스럭 상영했었거든요. 그때 혹시 부스럭 여기서 보러 오신 분 혹시 계세요? 계시는군요. 네. 거기 부스럭에도 보면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의 목소리를 그 영화에 넣어뒀거든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작품 속에서 계속해서 살려놓고 싶은 마음,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런 감독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작가님께 이 영화를 함께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목에서도 사실 너와 나가 굉장히 좀 시적인 느낌이 들었지만 굉장히 문학적인 영화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학적이라고 해서 어떤 그 구조의 탄탄함도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굉장히 시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다. 그리고 감독님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목소리라든가 그런 거 다 느껴져서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 영화야말로 좀 행간을 감독님과 함께 읽어보고 싶었는데 감독님 못 오시게 돼서 그렇다면 어떤 작가님의 상상력으로 이 영화가 채 말하지 못하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얘기를 주시고 작가님도 함께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 문학적 상상력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나중에 질문 시간에 많이 잘 감상을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화가 굉장히 시적인 영화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죠. 시적이다. 네. 어쨌든 그게 이제 삶과 죽음의 어떤 그 경계선에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혹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불가능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걸 가능한 방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작품인 것 같고요. 꿈에서 네. 꿈에서 굉장히 시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꿈이라는 게 이제 꿈이라는 그런 네. 발견한 장치겠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 너와 내가 거의 경계가 없어지는 느낌도 들고, 여러분 영화 오프닝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오프닝에서 이렇게 경기 장면처럼 운동장 장면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바뀐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창문으로 해서 들어와서 그게 알고 보면 창문을 안에서 찍은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너와 나를 넘나들고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그런 면이 굉장히 저는 시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시적으로 해야 돼? 시적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받은 어떤 충격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가령 이제 그 살육의 목소리를 하고 나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5시간 정도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그 아이가 내가 아는 아이가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름만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름만 쭉 있으면 뭐 세미 이렇게 있으면 이 세미가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한테 5시간 정도 이 아이 이야기를 쫙 들으면, 이 아이가 뭐 어렸을 때 뭘 했고, 뭐 태권도 도장에 뭐 몇 살에 갔고, 성격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쫙 들으니까, 그 아이는 제가 아는 아이인 거예요. 제가 아는 아이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유가족 중에 몇 분이 이제 저녁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팟캐스트를 하고 나서 안산에 이제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그 집에 밥 먹으러 갔는데, 이렇게 이제 아파트였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거실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방에 그 아예 방이 있는 거죠. 세월호에서 희생된 아예 방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그 방에 먼저 가서 그 친구한테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탁 들어갔는데, 이제 저녁 무렵이니까요. 저물 무렵이니까 이렇게 불을 켜놨어요. 불을 다 켜놨어요. 그러니까 불을 켜고 그 방이 이제 4월 15일 날 방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방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엄마한테 5시간 동안 들은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방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안에 여기서 살았던 어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꿈꾸었고, 뭘 하고 싶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보던 책도 있고요. 그리고 뭐 노트도 있고, 그 아이가 좋아하던 뭐 인형들도 다 있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했었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던 게, 영화에서 유난히 이제 그 안산에서 그 고등학생들이 잘 가는 구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역들을 돌면서 막 찍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수학여행 가기 전날 밤에 들떠 있는 그 고등학생들의 모습인 거죠. 어떤 아이는 막 머리 자르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뭐 물건 막 고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노래방도 가고 이렇게 막 다니는데, 그 아이들이 그 다음날 되면 싹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싹 사라지고, 운동장에서 막 뛰놀던 아이들도 싹 사라지고, 그래서 그 사라지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장소로 가서 지금은 사라진 그 아이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상상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되살려내는 작업, 그런 작업을 이 조일철 감독님이 하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이렇게 살아가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갑자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잃고 나서 뭐 처음에는 이제 슬픔으로 이제 가득 차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세상을 먼저 간 이 존재를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글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림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영화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인 것 같아요. 과정들인 것 같습니다. 네. 너와 나는 사실 저희가 이 올데이 시네마라는 저희가 제목으로 섹션으로 어제는 네, 청년 청춘에 대한 주제로 했고 오늘은 이렇게 상지 건축과 함께 인문학을 이제 가지고 꾸미고 있고요. 내일은 백델 초이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 이 영화는 백델 초이스 10편에 한 해에 가장 성평등한 영화에 선정된 10편 중에 한 편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정말 10대 여성들의 삶을 이렇게 정확하게 마치 현미경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본 그들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그들의 대사,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라든가 이런 게 정말 놀라울 만큼 어떤 관찰력으로 다 이렇게 정말 채집하듯이 이렇게 잘 모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감독님, 아니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아이를 유가족의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잘 알 것 같은 느낌이 드셨다고 했잖아요. 전 좋은 감독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영화를 봤을 때 그 감독이 알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상상 속의 우정을 저는 가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무슨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비밀의 언덕의 명은이라든가 막걸리 알려줄 거에 동춘이처럼 내가 뭔가 상상의 우정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영화를 봤을 때도 감독님 되게 잘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감독님이 이제 첫 장편 영화를 만드셨을 뿐이지만 그런 게 굉장히 네, 앞으로 기대되는 감독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너와 나를 여러분들 한 몇 번쯤 보셨을까요? 일단 작가님 몇 번 보셨습니까? 저는 한 4번 정도 가까이 4번 정도 보셨고요. 예. N차 관람하기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요. 여기서 오늘 오신 분 중에는 내가 여기서 제일 많이 봤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네. 몇 번 보셨을까요? 5번 넘게 보신 분 계세요? 4번 보셨어요? 5분 없습니까? 네. 몇 번 보셨을까요? 네. 7번 보셨습니까? 네. 몇 번? 네. 10번. 아, 그렇게 많이 보신 이유가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 네. 영화를 공부한 학생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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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너와 나는 볼 때마다 다른 느낌도 받고 되게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여서 계속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굉장히 꿈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깨고 싶지 않은 꿈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더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작가님은 영화를 보실 때마다 좀 더 새롭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주고받는 이제 사랑하는 사이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는 계속 같이 배를 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배를 타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에피소드들이 막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같이 배를 탔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생각들도 막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그네를 이렇게 막 끌어주다가 이제 손을 다쳤잖아요. 손을 다쳐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배를 타지 마, 수학여행 가지 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이제 둘이서 배를 안 탔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감독님이 이걸 만드시면서 그런 경우들을 다 생각을 막 하시는 거죠. 네. 저도 이제 글 쓰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를 다 탔을 경우, 네. 배를 다 타더라도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배를 타더라도 두 명 다 못 돌아올 수도 있고요. 네. 둘 중에 한 명만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둘 다 또 살아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들 속에서 네. 이 이야기들을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이렇게 선택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경우의 수들을 좀 영화를 계속 보면서 따지게 되고요. 이 영화에서는 이제 제일 마지막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 세미가 계속 사랑해라고 그 조이 앵무새한테 계속 사랑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이 바뀌면 마지막에 그 세미가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다가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딱 깨어나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그 사이에 장편 소설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랑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사랑해라고 말했던 이 세미는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그러면 그 앵무새는 어떻게 했을까? 앵무새는 조이가 사랑해라고 계속 말했으니까 조이가 그걸 사랑한다고 앵무새가 그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방에서 세미한테 배운 그 사랑해라는 말을 앵무새가 계속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또 하고요. 그리고 하은이가 그 방에 오지 않았을까? 친구의 저 같은 사람도 그 방에 가보는데 그래서 그 방에 친구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그 방에 가서 그러면 그 친구의 방에 있는 그 같이 이렇게 그 사랑을 이렇게 하면서 봤던 물건들도 쭉 있고요. 속에서 이제 그 앵무새가 이 하은이한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을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앵무새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하은이는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 세미는 없지만 하은이는 그 세미로부터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자기가 계속 받은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평생 기억하지 않았을까, 간직했을 거고, 그래서 계속 그 사랑해라는 말을 또 하은도 계속 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그런 사랑이라는 말을 하은이가 계속 하는 걸 하늘에 있는 그 세미도 듣고 웃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세미가 사랑해라고 말한 것들이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다시 세미의 귀로 이렇게 전해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감독님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계속 그 부분이 이렇게 점핑하니까 그 부분을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계속 채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은이가 그러면 한 번만이라도 나의 꿈에 와달라고 계속 이렇게 빌었던 것 같고 빌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그 이야기 전체가 좀 심하게 이렇게 비약하면 하은이가 꾼 거대한 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꿈. 그런 생각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결말이 세미가 이렇게 꿈꾸듯이 있었지만 결국 이것은 또 너와 나의 제목처럼 이게 하은이의 꿈일 수 있겠구나 전체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 이제 배에 관해서 세 그룹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배를 탄 아이들이 있고 배를 못 탄 아이들이 있고 배를 탔음에도 탈출한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 조현철 감독이 너와 나를 보고 있으면 우리 모두는 배를 탔구나.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배에서 내릴 수가 없구나. 이제 네, 계속해서 이것은 계속되는구나. 이 항해는 세월호라는 사건을 우리가 어떤 겪은 이후와 이전과 이후는 너무 달라져 버렸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 사회 전체는 배를 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걸 아마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렇게 실천하기는 어려운데 작가님이 계속해서 좋은 작품으로 하셨고 조현철 감독이 너무 놀랍게도 그런 세월호의 이야기를 막 눈물이 있는 방식이 아니라 너무나 밝고 화창한 모습의 아이들로 보여줬다는 게 이 또 놀라운 작업이고 앞으로 또 제주에 가서 4.3을 취재하고 이러면서 또 이분이 어떤 역사의 아픔 이런 거를 전혀 다른 또 영화로 놀랍게 우리를 경이롭게 할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소설 내신 건 어떤 소설인가요? 제 소설요? 네. 전 약간 네, 제가 9월에 이제 책을 냈는데 이중섭 화가 아시나요? 네. 그래서 이중섭 화가의 그 삶에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최고 경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집중해서 소설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제가 이중섭의 화양연화고요. 이제 주제는 이제 참 좋았더라라고 하는 게 제목이고 이중섭 화가는 부산에도 있었잖아요. 부산에도 이제 꽤 있어가지고 소설에 이제 부산 시절도 한 3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발로 취재를 하시면서 소설을 쓰시고 네, 이 작품 또한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오래 기억해 둘 만한 그런 작품으로 잘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자, 이 영화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정말 주관적인 감상을 한번 들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여러분들 보시면 네, 지금 이렇게 관람평 오자 토크를 여러분들께 받고 있고요. 여기서 굉장히 하나를 뽑으셔서 작가님께서 여러분들께 한 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5자 토크 한번 보시면 하나를 고를까요? 지금 아직 3분밖에 없는데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QR? 죄송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이 QR로 들어오셔야지 여러분들이 오자 토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와 나를 처음 봤을 때 주관적인 저의 감상은 어땠냐면요. 영화에서 어떤 새라든가 그다음에 하은이는 다리를 다치고 세미는 손을 다치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너와 나란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저도 세미처럼 손이 아프고 저도 다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굉장히 육체적인 느낌으로 이 영화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첫 감상은 그랬는데요. 여러분은 이 영화가 어땠는지 자,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다른 관객들이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남기셨는지 우린 지금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함께 보는 친구가 됐으니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봐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한 분도 계신지 봐주세요. 다 좋은데요. 어머나. 한 명만 줘야 되나요? 한 명만 드려야 됩니다. 어이. 뽑을까요? 이 뽑나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있으니까 그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도 보여주세요. 이렇게입니까? 그러면 저는 함께 꿈을 꿔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꿈을 꿔. 어느 분이십니까? 아,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이따가 네, 상 네, 선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그게 이제 그 바일 뒤꿈치의 각질 그 영화에서 계속 강조해서 나오잖아요. 적어도 이제 세월호에서 그 희생자들이 올라왔을 때 그 부모들이 계속 그 몸의 특징을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 아이가 뭐 어디에 점이 있고 뭐 어디 수술 자국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자료들을 보면서 그 특징을 각 발 뒤꿈치의 각질 이런 것들도 그때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 네.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제가 많이 생각했던 게 그 하얀 개가 계속 나오잖아요. 하얀 개가 계속 나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개들이 이렇게 집에 갇혀 한 집에 이렇게 쭉 다 하얀 개들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한 마리만 이렇게 구해내잖아요. 한 마리만 구해내고 나머지는 이제 세미가 이렇게 비춰보니까 안에 하얀 개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게 그 집이 세월호 같고요. 세월호 같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구했지만 구하지 못한 어떤 생명들이 존재들이 그 안에 이렇게 남아 있다는 뜻이니까 그게 이제 뭐 요즘 살아가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꼭 이제 세월호와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이게 내가 어떤 일들을 해서 누구를 구할까? 예,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인간 동식물일 수도 있는데 누구를 구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구하고 나서도 그러면 내가 이 생명을 구했지만 구하지 못한 남아있는 어떤 존재들은 더 없나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게 세월호를 겪고 나서 이제 가지게 되는 어떤 마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하얀 개가 딱 나오니까 그게 저게 어떤 세월호에 관한 어떤 거대한 어떤 뭐 비유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크게 세 가지가 이제 계속 이제 눈에 계속 띄거든요. 반복되는 게 하나는 이제 시계를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시계. 그래서 그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게 분 단위로 언제까지 가겠다, 언제 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했고 그게 맞춰가지고 계속 기다렸는데도 이 구조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게 엄청나게 이제 그 영화에서도 중요하고 세월호 사건 자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거울이 계속 나오는 거죠. 거울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 거울이라는 게 실제 있는 사실에 이제 반대잖아요. 반대. 이제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그 거울 속에서는 이제 존재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 거울 상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기도 다섯자 토크에도 썼는데 계속 이게 화면이 뿌옇거든요. 지나치게 빛을 많이 쏴요. 그래서 이건 완전 감독이 의도해서 빛을 쏴서 얼굴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그 정도로 빛을 이렇게 세게 쏘는데 그게 뭐 저게 왜 저럴까?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사실 그때가 봄볕이 좋은 날이긴 했어요. 4월 15일이 뭐 이렇게 벚꽃이 활짝 피고 안산이 너무너무 이제 빛이 좋은 그런 이제 계절이었다는 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그 빛이 결국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이들이 계속 나를 비춰주고 있다. 나를 계속 이렇게 보살펴주고 있다. 뭐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 그래서 무엇인가를 구조하러 갈 때도 개를 찾아서 구조하러 갈 때도 계속 이제 빛을 이렇게 비추게 되는 거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빛을 강조해서 그게 어두운 곳에서도 뭔가 환하고 뭔가 그게 혼자만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계속 영화 속에서 계속 그 감독님이 의도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파티타운을 보시면 그 다음 것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너무 쉬우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잘 아시지만 실화에서 네, 소재를 네, 이야기를 차용했잖아요. 네, 작가님이 아시니까 설명해 주시죠. 아, 이 노래요? 네, 그러면 이 네. 이호는 네, 네.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자 어떤 노래였나요? 이거는 이제 상을 드리지 않고 그냥 바로 여러분들 그냥 풀어보죠. 네, 네. 체념이라고. 네네네. 그 영화를 보면서는 네. 저 세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를 줄 몰랐어요. 보다가 중간에 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끝까지 다 부르고 그게 다 부르면서 보니까 이제 감독님이 그 제주도에 두 사람이 도착하고 나서의 어떤 행복한 모습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막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럴 때 그 상황은 너무 비관적인데, 근데 영상은 굉장히 행복하고 낙관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 그래서 이게 영화와 이게 이 나레이션과 이 영상이 반드시 시간이나 공간이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도 이 장면도 노래는 막 울먹하면서 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안에 나오는 이제 그 장면들은 제주도의 뭐 상상이겠죠. 그런 거여서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사도 그 아이가 좋아했던 노래기도 하지만 가사도 여기 쓰신 분, 네, 모리님이 써주신 것처럼 왜 말 안 했냐, 아니 못한 거니 이런 게 되게 영화와 잘 맞아 떨어지는 가사였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건 뭐 이것도 그냥 다들 아시죠? 네, 이거 네 재밌는데 이 문제도 좀 재미는 있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거 다 맞는 거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은과 세미처럼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네, 고백해 주시죠. 네.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제 프라이드라 말씀 못 드려요. 너무 재치 있는. 아, 좋은데요. 네. 아, 프라이버시 아니고 프라이드. 네. 네. 인플루언서 아니고 인플루엔자. 그죠? 네. 그래서 이게 4월 15일에 그 이야기들, 그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는 그래도 4월 15일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해서 참 다행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로 치자면 어쨌든 둘이 서로 마음을 이렇게 서로 제가 내 마음과 같을까 이렇게 조마조마하다가 결국 고백을 하고 서로 막 입맞춤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랑이 이렇게 그 안에서는 이제 완성되는 거니까 그건 참 다행이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근데 얘가 떠나기 전에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혹은 갔다 와가지고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하고 갔는데 안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비밀로 남아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계속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였을까? 그게 무슨 굉장히 뜻이었을까? 영화적 장치죠 그런 게. 근데 실제 그랬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도 이렇게 보면 4월 15일을 이야기하는 그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애가 이거라도 해서 다행이다라는 것과 근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갔는데 나한테 갔다 와서 가르쳐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뭐 저한테도 묻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하은이가 근데 이건 약간 이렇게 입장을 약간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은이가 세미한테는 갔다 오면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했는데 세미는 그 궁금증을 안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간 거고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관객들은 도대체 하은이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던 걸까. 그래서 계속 그것도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이 영화의 이제 강렬한 소재인 그 뭐 빛과 시간, 사실 그것이 바로 영화이기도 한데요. 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감독님은 굉장히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저항을 하시면서 잊혀지는 것은 안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늘 계속 사라지지 않게 하고 싶은 감독님의 어떤 그런 조연차 감독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영화인데요. 자, 시간은 이제 거의 없지만 여러분들의 그 소감을 짧게라도 한 1분씩 몇 분의 소감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영화를 보시고 난 이거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다. 혹은 뭐 질문 이런 게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죠. 네. 네. 샘이나 하은이 이렇게 가깝게 느끼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말씀 어디 하실 분? 네. 좋습니다. 아니,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용기를 냈는데요. 사실은 저는 현직 교사고요. 10년 전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이제 같이 수학여행을 가 있어서 그 상황을 좀 직접 느꼈고, 근데 사실은 제가 죄송하게 이 영화를 보고 오긴 했는데 사전 지식이 없었어요. 제가 저쪽 편에 저희 반 아이들이 오늘 오고 싶어 해가지고 제 것까지 티켓팅을 해서 같이 오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 말씀을 듣고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안산역을 봤는데 뭐지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강렬하게 다가오고 또 그때 기억도 나고,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담임을 안 하고 올해 처음 이제 담임을 맡으면서 이제 교사로서의 약간 책임감, 교사인데 담임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다른 느낌이었는데,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제 평생에 오래 기억에 남을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 번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분 더.